안녕하세요. 이주의 서재입니다. 혹시 명작 읽기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상을 보고 오신 건가요? 그 영상은 제가 전문 낭독을 한 것은 아니고 부분 스토리 연결성을 봐가면서 낭독했기에 듣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설 내용이 읽다 보면 점점 파국으로 흘러가고 또 괴물을 보면 마음도 아프고 제가 완전 F라서 이게 상상인데 현실같이 느껴지면서 답답하고 너무 속이 터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중간에 작가나 작품 소개도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작품 소개 외에도 따로 드는 생각들을 정리할 참이었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작가 메리 셸리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메리 셸리는 1797년에 태어난 영국의 소설가로 이 작품을 20살 정도에 출간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프랑켄슈타인 같은 작품을 썼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가정 환경과 어린 그녀가 겪은 파란만장한 삶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정치 사상가였고 어머니 역시 여성 권리 사상가였어요. 작가는 이런 선구적인 지식인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죠.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16세에 유부남 시인이던 퍼시 비시 셸리와 사랑에 빠져 도피 생활 중 지독한 가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첫 아이는 사사나였고 퍼시의 아내, 본 아내 역시 자살합니다. 주변인들의 계속된 죽음과 불안정한 가정의 경험은 고통으로 얼룩진 그녀가 생명을 다시 되살리는 상상을 펼치기에 충분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책의 원제목은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최초로 인간을 만든 신인데요. 인간을 위해 신들을 속이고 불을 훔쳐 쇠사슬에 묶여 3만 년 동안 낮에는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고 밤이 되면 간이 또 다시 자라나는 끝나지 않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 인류에 공헌하겠다는 열망으로 생명을 창조한 프랑켄슈타인처럼 프로메테우스도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위해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줍니다. 그리고 둘 다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물론 둘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감이죠. 프로메테우스는 끝까지 인간 편에 섭니다.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순수하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불을 훔쳤고 결과적으로 불은 인간 문명의 빛이 됩니다. 하지만 프랑켄슈타인은 처음부터 생명 창조의 과정에서 인류에 대한 공헌보다는 과학자로서의 야망과 명예욕이 있었고 무엇보다 피조물의 외형을 보고 도망쳐버리죠. 창조는 했지만 책임지지 않았고 남은 것은 버려진 괴물의 통제되지 않는 살인들이었죠. 그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었고 한 생명을 파멸로 넣는 것도 모자라 그를 둘러싼 대부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됩니다. 물론 괴물이 외롭고 비참하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게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글을 읽다 보면 뭔가 괴물만 탓하기에 마음이 불편해요. 소설 속 피조물은 처음부터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버려져 모든 인간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배웠어요. 책을 읽고 인간을 관찰하고 사랑을 동경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공포와 폭력이었습니다. 창조주의 방치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여기서 우리는 살인자만을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겉모습이 흉측하면 괴물인가요? 저는 책임을 회피해 이 모든 사달을 만든 인간이 더 끔찍하다고 느꼈습니다. 소설이 시작하기 전 제사라고 하는데요. 책의 첫머리에 짧게 책과 관계되는 노래나 시를 적은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창조주여, 내가 당신께 청하였습니까? 흙에서 나를 인간으로 빚어달라고? 어둠에서 나를 끌어올려 달라고 내가 원했습니까? 이것은 존 밀턴의 실낙원이란 작품에서 선악과를 먹고 지옥에 떨어진 인류의 조상 아담의 유명한 절규 부분입니다. 소설 속에서 이 피조물은 실낙원을 읽어요. 이것은 후에 괴물이 되면서 피조물이 느끼는 절절한 호소인 동시에 현실의 인간들도 많이 갖는 의문이죠. 나는 왜 태어났나? 부모님은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은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의지로 태어나지 않죠. 사실 모두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소설 속 괴물과 같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가족과 친구가 있죠. 사회란 울타리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괴물과는 또 다르죠. 자,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확장해 볼까요? 소설 속의 괴물을 통해 작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을까요? 본인이 말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추측할 뿐입니다. 오만한 과학의 결과, 버림받고 악해진 존재, 책임 없는 창조, 인간의 어두운 내면,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는데요. 일단 소설에서 괴물은 윤리성이 배제된 오만한 과학의 결과물입니다. 현재도 창조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간의 삶에 해를 끼치는 과학의 산물이 있겠죠? 최근에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놓은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그들은 자기 자식들에게는 자신의 창조물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한 것이 유명하죠. 사실 획기적으로 발전해가는 지식과학 사회에서 발명된 것들은 그 자체로 탓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 처음엔 인간을 위해 이루어진 일들일 테죠. 하지만 이 발명왕인 인간은 어찌 보면 또 어리석고 나약하죠. 그래서 자신의 창조물에 잠식당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게임, 스마트폰, SNS 등 문명에 중독되고 역으로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방사성 물질 라듐을 발견한 퀴리 부인과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 등 많은 과학자들은 자신의 성과가 결국 인간을 해치게 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세상에 던져진 이 괴물이 된 과학 문명을 이용하는 우리는 그만큼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인간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 앞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 괴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진짜 문학에서도 정말 사회상을 반영하는 게 크구나 싶었던 게, 많은 비평가들이 1800년대 이 영국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작가의 여러 환경을 고려했을 때 소설 속의 괴물이 흑인 노예들에 대한 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선한 충격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지금 현실에선 정말 앵한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인데, 그 당시 상황은 이랬다는 겁니다. 영국은 1833년 노예 해방을 앞두고 노예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고, 메리 셸리도 노예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 사회적 문제였던 사생아에 대한 얘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대요. 어쨌든 괴물처럼 인간으로서 권리를 부정당하고
사회에서 배제된 존재들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차별과 멸시 속에서 괴물이 될 수도 있으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는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괴물이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모든 존재들의 은유가 아닐까 합니다. 심지어 개인 내면의 어떤 것일 수도 있죠.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이 만든 괴물을 책임지고 함께 했다면 불멸의 그 존재는 다른 엔딩을 맞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창조물이 과학적 결과든 소외된 이웃이든 내 자식이든 우리는 책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키려 노력해야겠죠. 특히 사람이요. 누구든 사랑 없이 방치된다면 종국엔 행복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에서 찾은 저만의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의 미덕은 자신과 타인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란 겁니다. 내 창조물이 부족해도 나와 또는 내 가족 주변인이 성에 차지 않아도 배척하기보다 과학이라면 윤리를 지키고 관계라면 책임을 지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함께 사는 것, 그런 것이 인간성 아닐까요?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책임지는 성숙한 내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